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재 계속 올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교재 내용 중에서 경구를 몇 가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리, 신조, 강령, 성경, 코란, 불경, 우파니샤드, 교회, 사원, 성당, 이것은 예술 작품이며 종교의 부산물이지 종교 자체는 아니다. 즉, 부차적 결과물이다. 그것은 그림자며 예수의 부처의 발자국이다. 예수 부처가 죽었을 때 그 빛도 사라졌다. 그들의 메시지는 말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짐이다. 그대는 붓다가 되어야지 발자국에 대한 경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모든 경전들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 우리는 천지인이 태동되기 전의 존재에 대해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침묵이고 어둠이다. 그것을 맛보면 불멸이 된다. 또 종교는 죄의식을 일으키는 것에 의존한다. 당신이 죄의식을 느낀다면 교회나 사제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를 착취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좋은 경구가 많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인간화 시리즈 제17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폭행하고 가혹행위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학살한 인권 유린을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981년 4월 10일 날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4월 20일서부터 28일까지 총 인원 19,300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불황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1,850명을 다 잡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1982년서부터 이 사람들을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전부 다 넘겨가서 수용을 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86년 같은 경우에는 불황인 시설에 총 16,149명을 수용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고 비공식적인 기록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그리고 여기 부산 형제복지원은 전국에서 불황인 시설 중에서 규모가 최대로 컸대요. 전국에서 최대로 크고 혜택도 뭐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지. 정부에서 보조금 혜택을. 그래서 부산 그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3만 명 이상을 감금하고 수용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막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컸으니까 이게. 특히 이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전후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가가지고 똑같은 그 강제 수용소가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만들었어. 전국적으로. 응? 그래서 뭐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서울은 시립갱생원, 그다음에 동두천, 대구 시립희망원, 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해원, 또 마산 이런데 이게 형제복지원하고 똑같은 시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하나하나 제가 미니 시리즈, 비인간화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요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형제복지원은 그 전두환 정권의 그 비호 아래 이게 막 성장을 했어. 묵인, 방조, 협조, 지원 이런 비호 아래 전두환 정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냐면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가지고 이건 학자들의 얘기. 살인 공장이라 그래. 응? 형제복지원은 살인 공장을 만들어 600여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점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학살을 했대. 600여 명을. 물론 저 공식적으로는 600이지만은 자국민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비견되는 한국판 아이슈비츠요,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무부 훈령 410호는 불황인에 준하는 자의 범위를 주관적으로 매우 넓게 상정하여 자의적인 단속과 수용성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즉 전두환 정권이 허락한 강제 수용소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부산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그 박인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군 부사관 출신이래요. 그래서 1962년도에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김만동 형제 육아원을 모태로 한 개신교계 불황인 보호시설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박인근 원장이라는 사람은 1948년도에 그 국방경비대에 입대해가지고 4.19 때 특무상사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 원장은 매년 국가로부터 20억 원의 국고를 지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도 초니까 20억 원이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매년, 근데 국가에서 그거를 지원을 받았으면 그게 원생들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20억을 받으면 전부 다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이게. 다 착복을 해야지. 착복을 해가지고 뭐 고급 아파트, 콘도, 골프, 회원권 이런 데 구입하면서 쓴 거야, 이게 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웃기는 이놈이 어떤 짓을 했냐면 또, 그 경남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자신의 야산 한 10만 평이 있대. 10만 평에다가 그 원생들을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축사에 가둬놓고 목장하고 운전교습소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 원생들을 그 강제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장하고 운전교습소를 맺는 거야. 이제 원생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또 훈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훈장을 국가로부터.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1981년도에 국민포장 성류장을 받았고 또 1984년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 형제복지원은 한 9,000평에 있는데 건물만 60채래, 60채 건물만. 이 건물 다 누가 져? 원생들이 다 졌지, 중노동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 198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그 불황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무고한 시민들이지만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고 노약자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3,500명이나 수용됐다고 그러더라고. 1987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3,500명 중에서
또 미성년자도 900명이나 포함됐대. 미성년자 900명. 아니 미성년자 뭐 어린이 뭐 장애인 얘네들이 무슨 불황이냐. 아 참. 왜 그러냐면 무조건적으로 잡아들었으니까. 왜냐면 그 수용 인원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려고 그런 거지. 늘리려고 막 그냥 이놈저놈 길거리에서 뭐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말하는가 폭행하고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야 이게. 그리고 일단 수영장에 들어오면 머리를 군인처럼 짧게 스포츠용으로 깎였대요. 깎이고 그 파란색 추리닝으로 일괄적으로 입혔다는 거야. 그리고 원생들을 군대식으로 관리했다는 거지. 중대, 소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관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는 박인근 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 부원장, 총무, 중대장, 소대장, 조장, 조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막기 위해서 경비원을 13명이나 고용을 하고 또 경비견을 13마리나 갖다 풀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24시간 감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담장에다는 6m 담장을 전체를 쫙 둘러서 쳐놓고 그다음 초소도 2개나 초소로 감시초소지. 감시초소 2개나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 저기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복지원에서 나가려면 도망치거나, 물론 도망칠 수도 없지만은 시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걔가 또 웃기는 이게 일이, 거기서 탈출하거나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청 공무원들하고 부산에 있는 경찰들이 또 다 걔네들을 또 잡아가고 형제복지원에 또 넘겨줘. 그러면 도망갔다 잡혀와면은 죽도록 맞는 거지. 뭐 반 죽음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저항하거나 막 도망가다 잡히거나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살해인데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암매장하거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지. 뭐 성폭행은 남자고 여자고 뭐 다반사고. 그 형제복지원의 그 일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상 시간이 4시 30분이다. 4시 30분에 기상해가지고 우선 그 세면을 해야 하는데 세면이 10초를 넘으면 안 돼. 10초 내에 세면을 해야 돼. 대충 씻고 아침 예배를 보고 아침 점호를 받고 나서 운동장에 집합하는 거야. 그럼 운동장에 집합하면 그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국회에 대한 경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단 경례법이 있대. 3단 경례법.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충성 이렇게 되는 이게 3단 경례법이네. 지네들 스스로 만든 거야. 아주 그 겁을 주면서 그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네들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3단 경례법으로 딱 국회에 대한 경례 딱 충성한 다음에는 운동장을 구보 10바퀴 기본이 10바퀴 돌고 그다음에 군대식으로 제식 훈련을 뺑뺑뺑뺑 돌리는 거야. 제식 훈련을 계속 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강제 노역에. 강제 노역이 뭐 봉투젓기라든지 건물 짓기, 교회 짓기 뭐 그런데 다 동원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포대자루에다가 20kg 마대짜리에다 흙 같은 거 해가지고 날르고 돌 흙 다 날르고 그다음에 뭐 어린애들도 잡아왔으니까 어린애들 잡아왔는데 이제 얘네들 12살이 넘으면 그때서부터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탄치기에다 흙벽돌들 나르고 뭐 그리고 하루에 할당량을 주는 할당량을 이거 하루에 여기 져라. 그런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또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지. 그리고 이럴 때 그 칡넝쿨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장비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야. 장비 그냥 삽, 망치, 꽃갱이 이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하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 안에서는 하루 종일이 범죄 현장이라고. 그리고 식사도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하도 식사를 조금 주고 막 그래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냥 원생들이 그 생쥐를 잡아다가 그냥 생으로 통째로 집어 먹기도 하고 또 원생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야산 같은 데다 그냥 암매장 했거든요. 암매장 하면은
비가 오면 그게 쓸려 내려온다는 거야. 쓸려 내려와가지고 그 진흙하고 그 사람의 그 살점이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그 얼마나 배고파 그러면 그 살점을 이렇게 뭉친대. 이게 뭉쳐가지고 그거를 얘네들끼리는 쫀득이라고 부른다. 쫀득이. 그 시신의 그 살점을 쫀득이라고 불러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 거야. 이렇게 뭉쳐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는 진짜.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한 것 중에서 건물도 짓지만 뭐 많은 걸 만들거든. 뭐 봉투라든지 뭐 여러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수출을 했다는 거야. 수출을 했는데 원생들한테 하루에 300원에서 500원,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200원 정도를 책정을 했네. 그 임금을 그 책정만 했지 임금을 한 푼도 안 준 거지. 박인국 원장이 다 자기 주머니에 다 착복을 한 거지. 그리고 치료도 안 해줘서 어렵고 아프거나 병 나거나 그러면 의료시설은 있었대요. 의료시설은 있었는데 병 나그러면은 그 빨간 약이라는 거 있죠. 아까진키라는 거 빨간 약 그것만 바르고 그냥 가라. 이게 끝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정신병원에 또 요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대. 정신병원에. 그러면 불황인 중에서 악명이 높은 놈을 골라가지고 걔를 소대장으로 뽑아.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CP제라는 게 있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CP제. 이게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면 무조건 그것만, 다른 치료도 그것만 매일매일 놔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는 거지. 응? 그냥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막 살인하고 막 그러니까 시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체를. 그것도 뭐 한두 번 매장하고 안 매장하고 해지기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신 중에서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그 의과대학이 있다고 그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그걸 또 팔어. 시신을. 그래서 시신 한 구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응? 아주 이런 못된 놈이 있어.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를 박인근 원장이라는 사람이 엄마 무시하게 그렇게 해먹고 나중에 똥똥거리면서 처벌도 안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응? 하여튼 기상에서 취침할 때까지 그냥 매 맞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그리고 점호가 끝나면 바깥에서 문을 걸어서 잔 건데요. 완전히 감금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뭐 성폭행, 여자고 남자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응? 하여튼 최승우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에 14살 했었대. 14살. 박 원장은 괴물이었어요. 말하는 게 법이었죠. 그 안에서는 5년간 중노동을 했는데 경비원에게 매일 성폭행 당했어요. 원생들이 맞아 죽고 시신들이 폐기물처럼 짐수레에 실려 나가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렇게 최승우 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이혜율 씨의 증언. 이혜율 씨는 여자예요. 여자. 죽을 때까지 패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혜율 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8일 날 증언 기록을 보면은 박인근 원장이 원생 40여 명을 직접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박인근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40명을 뭐 그냥 한순간에 때려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뭐 부원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때려 죽였겠어. 하여튼 당시 감독관 중에서 대장격인 왕 소대장의 증언을 보면은 뭐라고 왕 소대장이야. 이거는 이제 형제복지원 측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의 합작품이었다. 이게 이제 형제복지원이라는 게 합작품이었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폭력, 비리의 방조,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도 부검 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 원인을 고의로 날조하여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부산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모했다. 이게 형제복지원 측 사람 왕 소대장의 증언입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비리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학살이라잖아요. 학살. 얼마나 뭐 한두 사람 죽인 거를 학살이라 그래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인 걸 학살이라 그러지. 집단 학살. 응? 그리고 형제복지원 실상이 처음으로 알려진 거는 1986년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주임검사가, 이 사람이 이제 사냥을 갔다가 현장을 딱 발견한 거야. 형제복지원 현장을.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다 촬영을 했어. 그런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이 세상 참상과 비리가 폭로돼 있어요. 폭로되고 나서 또한 네가 87년도 3월 22일 날 직원의 구타로 원생이 사망을 하자 35명이 집단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응? 근데 또 김용원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 그 부산시 공직사회가 전부 다 그 형제복지원 쪽 그거 거기니까, 또 이제 정부의 비리를 비호를 받고 그러니까 각종 압력이 들어온 거야. 이 김용원 검사한테. 당시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희택의 사건을 축소해라 하는 외압 지시를 또 받고, 또 그 당시에 김주호 부산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사부 장관에게 박인근 원장을 석방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철수해라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수사를 했지. 끝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87년도 1월 17일 날 그 박인근 원장하고 그 복지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횡령, 특수강금, 외항관리법, 건축법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검찰이 15년형을 구형을 했거든.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점점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게 점점 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89년에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요. 선고를 받는데 이게 웃긴 게 횡령만 인정되는 거야. 횡령만 인정되고 뭐 강금, 폭행, 가혹행위, 성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 횡령만 인정됐는데, 그것도 전두환이가 다 풀어줬어. 완전히 풀어주고 석방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박인근 원장이 그 횡령액에 대한 벌금을 6억 원을 언도받았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싹 없어졌어. 유야무야 싹 없어지고,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부산 형제복지원이 그냥 그대로 바로 철거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어째 사건을 덮으려고, 은폐를 하려고 완전히 그 철거를 하니까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거야.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거야. 전두환은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전두환은 박인근 원장이 구속됐다는 거를 딱 소식을 듣고는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요,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가 없고 좋지 않소, 이렇게 전두환이가 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1987년 3월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나고 나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은 자기가 이제 강제 수용 지시를 했지만 사건을 그냥 형제복지원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은 자기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박인근 원장 개인의 비리로 마무리 짓고 그냥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아니, 전두환이가 모든 지시를 내리고, 불황아를 잡아들이라, 내무불령 410호에서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잡은 걸 다, 박인근 원장이 다 인계를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주고 그랬는데, 자네는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는 내무불령 410호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폐지해버렸어. 결국 새로운 불황인 선도시설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부산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타 지역에 있는 수용소로 전원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
그 새로운 규정도 똑같아. 새로운 규정도 똑같은 거야. 보호하고 관리자인 시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수용자, 사용자 위주가 아니라 운영자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거주인들은 원생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한 채 그냥 숨죽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근 원장은 뭐 처벌도 안 받았잖아요. 벌금도 안 내고, 그냥 1991년에 그 재산을 되찾았대요. 그동안 뺏긴 재산을 다 되찾고 또 새로운 요양시설을 지어가지고 재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형제복지원 자리에서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아파트를 지면서 50여 구의 유골이 나왔지만 전부 다 무용고 처리하고 나머지 시신은 찾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뭐 보상도 못 받고 진상 규명은커녕 명예회복도 못 받고 정부의 사과도 못 받고 가해자 처벌도 안 했고 특별법 제정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이게 형제복지원인 사건이 언제 80년대 초니까 40년도 더 지났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 살인, 집단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서 사망 인원이 513명으로 언론에서 보도했지만은 2022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사망자가 657명으로 나와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다 하면은 10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외국 언론에도 이게 많이 보도가 됐어. 특히 AP통신 같은 게. AP통신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요?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2019년 11월 9일자에는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아 공급책 역할을 했다고도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전두환 정권은 이후에 불황인 수용소들을 연도별로 1년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불황인 신상 카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한 거야.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국민보도연맹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삼성교육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할 그 성감학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 아니, 네 가지가 그렇게 똑같아. 거기서 완전히 다 죽이고 살인하고 암매장하고 시신 유기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감시체 1년 번호를 매겨가지고 경찰별로 다 기록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감시하고 좀 똑같이 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끊임없는 감시하고 통제를 한 거예요. 이게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시 정권은 그냥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은 불황인을 주목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하나의 구실로서 불황인을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황인을 이용했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런 걸 정치적인 도구화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도구화. 그리고 이게 형제복지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못된 놈들은 어떻게 뭐 서로 통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나중에 대전 성지원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노재중이라는 인간이 일으킨 건데 그리고 또 양지마을 사건이 있어요. 형제복지원하고 똑같은 사건이 양지마을 사건인데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게요. 그리고 2014년도에 멕시코에서 한국판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처 악한주 아동복지시설에서 대가족의 집이 되는 것이 발생했어요. 이건 집단 학살이 일어난 거지, 이것도. 그리고 1946년에서 49년에 일본판 형제복지원 사건이 오카다 갱생관이라는 데서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은 천민자본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천민자본주의. 이게 박인근 원장이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예요. 이게 이거는 다음 동영상 성감학원 할 때 그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던 그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게 처음에는 이슈화가 딱 됐다가 싹 여론이 이제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묻혔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묻혔으니까 그리고 형제복지원을 싹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모든 사건을 딱 덮어고 은폐를 해버렸지. 그래서 싸게 덮였는데 2012년도에 피해자 중에서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행가 1인 시위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재조명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지. 국회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다시 이제 재조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종선 씨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9살로 잡혀간 거야. 9살로 누나하고 거리에서 강제 납치되어 입소하고 또 2년 후에 아버지까지 잡혀왔어. 아버지까지 잡혀가지고 강제 입소를 당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9살이지만 2012년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울부짖은 게 울부짖은 거. 그거를 한번 제가 잠시 낭독하면서 마칠게요. 이 사람의 울부짖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울부짖음 어떤 거냐면, 한때 나는 개였고 소였다. 그렇게 되기 전 나 역시, 아니 우리 가족 역시 당신들과 같은 가정이 있었던 일반 사람이었다. 사람에서 짐승처럼 되긴 쉽다. 그렇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든다. 죽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한다. 마치겠습니다.